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급 인사를 국빈 자격으로 맞은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트남 서열 1위인 당 서기장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고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11일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또런 베트남 서기장이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먼저 교수님께서 대한민국과 베트남 이 정상회담 결과와 의미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죠. 11일 오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또런 베트남 서기장이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 국빈 방문이에요. 그리고 11년 만에 베트남의 권력설 1위가 오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거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베트남과의 그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느냐,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징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한국과 베트남은 어떤 그 협력 관계에서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한 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거의 제반 분야에 걸쳐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전략적이라는 거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동반자니까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손에 손을 잡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그래서 서로가 시장으로서 경제적 이해만 갖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대, 정석 연대를 형성하면서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다 이런 것을 이제 그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공동성명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협력을 중대하기로 했는데요. 세 가지 부분이 가장 그 관심이 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역 규모, 즉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8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상당히 그 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국과 특히 베트남의 경제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대규모 인프라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가 베트남은 그래도 발전한 국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인프라, 뭐 공항이나 철도, 도로 같은 부분에서 취약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인프라 협력도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목받는 것이 신규 원전. 베트남이 경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기 수요가 많거든요. 네.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 수요라든지 고속철도 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협력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더 가장 주목하는 미래 산업 분야예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구들이 많고 네. 미래 먹거리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그냥 베트남을 노동시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서 미래 경쟁력을 갖춰주는 그러한 그 동반자 관계를 맺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또 그 미래 산업 분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베트남이 정말로 제반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 있어서의 우리 외교안보적인 어떤 지원군 그리고 경제 기술 문화 교류 측면에서 상당한 우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그 상징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한 베트남 정상회담의 성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셨는데요. 이 또런 베트남 서기장의 방한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67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첫 국빈 방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왜 지금 베트남인가?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입니다. 네. 그래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의 국력을 투사해 나갈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 같이 아세안 인도태평양 그 지역으로 나가는 길목에는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이 경제라는 기술, 어떤 노동력에 있어서 상당히 잠재력을 갖고 있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을 고려해서 베트남을 그 첫 번째 국민 방문 국가로 설정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베트남은
최근에 그 세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이제 미중 경쟁이 또 심화되고 트럼프발 관세 정쟁이 이제 그 본격화 되면서 상당히 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는 이번에 한 8% 정도의 성장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중국의 그 생산 기조를 걷던 그 기업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기업들이 이제 그 기업들을 철수하거나 투자를 처리하는 이런 현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동남아 지역이고 대표적인 영역이 베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국익에 그 부합하는 그러한 그 국가이기 때문에 최초의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와중에 나온 얘기지만 이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세계 각국의 제조업. 근데 그 상황에서도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 이렇게 불리면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수혜를 봤다고 하더라도 사실 준비된 자가 아니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베트남 성장의 근본적인 동력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젊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아세안 국가를 가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인구가 국민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인구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네.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력이 느껴지죠. 그 얘기는 좀 더 그 노동시장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풍부한 노동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을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1억 명이라는 국제적지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급자족이 가능한 내수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잠재력, 경제적 잠재력이 상당한 거죠. 거기에다가 생산 가능 인구, 즉 15에서 64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구 황금기 국가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어떤 그 탄력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역동성 있는 국가고 평균 연령이 32.5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에서 40세 인구층 정말 활발하게 노동을 할 수 있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한 46% 거의 50% 육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부러운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런 여기 있고 또한 여기에다가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데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트 차이나로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서 어떤 그 이점을 가질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베트남 국가 국민들의 어떤 그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성실해요. 네. 그리고서 뭔가를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포스트 차이나 기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그 강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관세죠.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베트남은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빠른 타결을 했는데 베트남 수입품에는 20%, 또 중국이나 제3국에서 생산된 뒤에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에는 무려 40%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자, 앞으로 그 여파가 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 그 관세 전쟁이 1단계 정도가 끝났고 네. 마지막 남아있던 중국과의 1단계 관세 협정도 협상도 한 90일 이후에가 연장되는 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초가을까지는 크게 이제 관세 협상으로 인한 타격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품목별, 관도체나 의약품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전쟁이 다시 불거지긴 하겠습니다만 상호 관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받은 20%의 관세율은 다른 동남아 국가라든지 생산국에 비하면 높은 부분이 아니고요. 네. 대부분 보면 그 15%의 상호 관세를 받았는데 그거는 주요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주요 대상국이에요. 한국이나 일본, EU 같은 국가들이고요. 그 이외의 국가는 20에서 30%, 40%까지 받았기 때문에 베트남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네. 관세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미국이 타겟팅을 하는 부분은 여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나 제3국 생산한 다음에 베트남 경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생산지를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이런 부분을 경계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서 미국이 수입될 때
중국산 이 제품들이 받는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제3국에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40% 관세를 매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3국 경우, 즉 중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해서 가는 제품들은 많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얘기는 이제 베트남산 제품이 미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이외에 어떤 생산 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도 베트남을 위주로 한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베트남 어떤 수입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이제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베트남이 지난 6월에요. 이 브릭스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렇게 이루어진 협력체인데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서는 강력한 경제 동맹이거든요. 브릭스가 베트남에게 이렇게 구애를 했다는 것은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브릭스도 어떤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 이게 높아졌다. 이거를 인정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미국 주도로 이제 공급망 재편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도 동맹이나 파트너를 중심으로 이제 결집을 하고 있고 네. 그러한 부분에서 핵심 광물이라든지 노동력이 풍부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베트남이나 여타 국가들에게 제3자 국가들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라는 국가들에게도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 국가들도 이제 우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베트남을 포섭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베트남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브릭스 소속 국가는 아니지만 이제 파트너 국가 지위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라든지 논의 세션에 참여할 수 있겠죠. 이걸 토대로 해서 브릭스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고 영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는 미국에게만 치우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이 부분을 좀 더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 본다면 아세안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세안 중심성을 해서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토대로 해서 어느 국가와 어느 진영에도 이제 올인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추구하겠다.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겠다.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발휘가 돼서 베트남도 미국이 중요한 교역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서서 대남아 외교라고 하죠. 탄력적으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는 네. 외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떠오르는 국가이다 보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베트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베트남 국빈 방문해서 미국의 관세 공격에 함께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베트남도 우리처럼 실용 외교, 균형 외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쪽인데 당시 베트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용 외교를 여실히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이 대남아 외교라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치우치지 않고 아하. 중립적으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외교안보적으로 보면 베트남은 미국 쪽에도 더 가까워요. 과거에 베트남 전쟁으로 해서 미국과 많은 피를 흘렸지만 그 이후에 국교를 정상화했고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는 국가고 그리고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보다는 친중 국가들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을 뿐인데 네. 어쨌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친미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통상 부분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봐야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대중 적자를 대미 흑자로 메꾸는 아하. 그러한 교육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아쉬울 부분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남중 국해라든지 이제 베트남 연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제 해양 안보에 있어서 영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에 대해서 싸우자, 항전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은 얘기하고 중국도 바꿀 걸 바꿔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는 미국에게 치우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베트남이 다른 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중국도 다소는 불편한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교수님 설명해 주시면서 베트남의 외교를 설명하는 한 단어, 대나무 외교가 베트남 외교의 특징인데요. 이 대나무는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꼿꼿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탄력적입니다. 대나무 밭에 가보면 강한 바람이 불 때는 대나무가 휘기도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실용 외교, 균형 외교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베트남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밀당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투자도 이끌어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죠.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부동산이 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장남이나 차남 이제 그 딸이 운영하는 그러한 그 종합 그룹이거든요. 오거니제이션인데 거기에 이제 대형 리더십 프로젝트를 공식 착공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처음 시도하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니까 그 얘기는 베트남의 경제력 그리고 베트남이 그 주변의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그러한 관광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그 프로젝트가 총액이 거의 한 2조가 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고요. 뭐 골프장이 3개, 5성급 호텔, 고급 주거 시설을 넣으면 정말 광범위한 그런 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고 그거는 베트남의 잠재력을 높게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렇죠. 베트남에 투자를 투자를 결정했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승인 허가가 났어요. 네. 그 얘기는 베트남 정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시한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러브콜을 미국에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미 외교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나무 외교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계 각국이 바라보는 베트남의 매력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광물입니다. 히토류, 리튬 같은 광물은요. 대표적인 전략 물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난 3월에 이 베트남이 미국과 광물 협정을 맺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번에 우리나라와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공급망 전쟁이 재편 노력이 있어가지고 희귀 광물을 누가 확보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희귀 광물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서 전자나 자동차, 반도체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망 전쟁이라고 광물 전쟁을 할 정도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한국, 일본, 중국 다 이제 그런 미래 먹거리 산업, 전략 산업, 첨단 기술 분야를 준비하는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트남이 200종의 광물 중에 60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풍만 히토류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된 한국과 베트남 정상회의 결과에 이제 우리가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현재 강화해 나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심 광물의 수급, 가공,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가지고 핵심 광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급망을 이제 우리 중심으로 안정적 공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물 분야 한 베트남 협력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세계 각국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사업 분야 중 하나가 또 철도입니다. 이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철도를 고속철로 교체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교수님, 대한민국 하면 또 철도 아니겠습니까? 수주가 가능할까요? 경쟁력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철도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몇 되지 않아요. 네. 한국, 일본, 프랑스, 중국 같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산악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터널 그 공사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공사 기간을 빨리 맞추는 그런 경쟁력 그리고 터널이라든지 여타 그 산악 지역을 뚫는 그러한 건설 토목 그 기술에 있어서 세계 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남북 초고속 그 열차 건설을 하는데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1,50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네. 350km로 이제 있는 그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그 프랑스가 식민지 시절에 어떤 그 완행 열차라고 할게 그러한 열차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대체해서 베트남의 자본으로 그리고 외국 기술을 통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한 네.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고속철도를 베트남에 건설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이익이 어마무시하겠지만 대단하겠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철도가 고속철이 달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베트남이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전력 수급도 발등에 불입니다.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을 토대로 해서 대대적으로 발전소를 짓겠다. 베트남이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철도보다 더 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러시아 할 것 없이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전력 수급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원전 사업이 곽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트남이 경제 성장을 하고 많은 전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석탄이라든지 화석연료를 그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에너지 수급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거고요. 네. 그리고 세계 기준이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맞춰줘야지만 베트남에 대해서도 또 외국 선진국들이 공장을 건설하고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만들어져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베트남도 태양력, 풍력, LNG 그리고 전환기로서 원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있죠. 가격 경쟁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소형 우리가 SMR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그 제조 능력을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국가가 보증을 해줄 만큼 중대하고 규모가 큰 사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할 거다. 그것보다 그 더불어서 원전 분야에 인력 양성을 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냥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시설 건설해주고 돈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에 인력도 양성해준다면 사람을 키워준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 부분이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우리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그 70년대 중동 붐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이 이제 교역이라는 것이 주는 것과 오는 것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베트남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베트남을 또 포스트 차이나로 해서 우리의 주요 생산 기지로 삼겠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을 우리 생산기지 삼겠다라는 우리가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투자라든지 그런 생산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한숨을 쉬고 다행히 이제 다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국에게 있어서 베트남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협력국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봐도 그게 나타나는데요. 한국이 싱가포르에서 이어서 어떤 주요 베트남 투자 2위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 그 외국 직접 투자에 한국이 한 18.5%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직접 투자, 그러니까 우리의 현금이 들어갈 정도로 간다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인 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직접 투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 들어갔다든지 효성이 이제 바이오 BOD, BDO 이런 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베트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베트남 내 양질의 일자리, 하이페잉 잡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베트남을 과거에
뭐 과거지향적인 노동시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고급 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사만이 다른 거고 그에 따라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미래가 밝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하면 사실 한류가 대단하죠, 인기가. 국빈 만찬에도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배우 안재욱 씨가 참여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다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베트남과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역시 이 한류를 촉매제로 삼고 그리고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 규모라든지 어떤 사업 규모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고 우리가 베트남과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어떤 그러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해 주셨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공감대 형성. 그 토대에는 한류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이나 동남아를 단순하게 노동시장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고급 인력을 양성해주고 그 미래 기술을 전수해주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실제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 국가들이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제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확대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국민성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적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수가 10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그 미래 먹거리 산업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적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리고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베트남은 생각해 볼수록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식민 지배를 극복했던 경험이나 현재 미중 갈등 속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까지도 말이죠. 두 나라가 잘 협력해서 앞으로도 윈윈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